안녕하세요. 현철현답의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술 유출 사건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PD님은 혹시 기술 유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술 유출 사건은 나에게도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가진 적은 없어서 생각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서 저희 PD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 기술 유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한 흐름부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기술 유출 사건은 압수수색이 이제 첫 시작입니다. 압수수색을 거치게 되면 그 자료를 토대로 포렌식 참관을 하게 됩니다. 이 포렌식 참관을 거치게 되면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담당 검사님이 이제 이 사람은 구속을 시켜서 재판을 넘겨야 되냐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판단에 따라서 어떤 분은 영장실질심사를 가서 또 기각이 되지 않으면 이제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가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영장실질심사 안 거치고 불구속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뭐 사안의 경중 그리고 가담의 어느 정도 여하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갈리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사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습니다. 보통 저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분들, 이제 의뢰인이라고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 및 주거지에 대한 수사기관, 경찰, 검찰을 말하는 것이죠. 이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제서야 자신에게 혐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신 분들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을 한 후 피의자들에게 압수수색 검증영장 사본 및 압수목록 교부서를 교부하는데 꼭 위 두 가지 서류를 들고 변호사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압수 목록 교부서는 무엇인지, 위 두 서류는 압수수색을 나오면 현장에서 전달받나요? 압수 목록 교부서는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서 수사기관이 우리가 당신 거를 뭘 압수해 갔는지 그런 거를 이제 정리해서 피압수자한테 주는 서류를 말하는 거고, 압수수색 영장 사본은 압수수색을 시작할 때 이제 피압수자한테 이제 수사기관이 제시를 하는 서류입니다. 그건 제시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주게 돼 있습니다. 사본은. 이제 압수수색 검증영장 사본에는 수사기관이 현재 피의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혐의 및 유출된 정보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장 사본을 저와 함께 살펴본 이후에야 사안의 경중 및 앞으로의 사건의 전망에 대한 각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중이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안의 경중이란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압수수색은 압수 대상이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 등으로 제한되므로 수사기관은 혐의와 관련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여 추출된 자료만을 압수수색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의뢰인들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교부하는 압수수색 검증영장 사본을 읽어보신 후 대충의 혐의, 내가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신 후 수사기관이 자신들이 가지고 온 저장 매체의 파일 등을 복제하거나 출력하는 과정에서 특정 파일은 혐의 관련성에 대하여 직접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파일의 혐의 관련성을 설명한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우리 의뢰인이 뭐 예를 들어 식각 장비에 관한 어떤 파일을 유출했다라고 보면 이거는 식각 장비에 관한 게 아닙니다. 이건 식각 장비도 아니고 좀 비슷하다고 보는 뭐 세정 장비도 아니고 전혀 다른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의 도면에 불과하고 이 사건과 이 압수수색 영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하등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협력업체가 아니라 다른 협력업체에 제공한 파일입니다 라든지 그런 것들을 변호인이 없어도 이제 본인이 설명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야지 수사기관이 모든 파일을 다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업무용인지 개인용인지 구분하지 않고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외장 하드디스크,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하고 가장 중요한 휴대폰에 대하여도 압수수색을 하는데 휴대폰의 경우에는 방대한 정보 등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기술 유출 사건에서는 범행 동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범행 동기란 주로 보다 좋은 조건으로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기 위하여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서 다른 회사의 이력서나 경력 기술서를 제출한 정황, 또는 헤드헌터와 접촉하여 이직을 알아본 정황 등이 나타나게 되면 정말 불리하기 때문에 가급적 압수수색 검증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당연히 예고 없이 압수수색을 나오게 되므로 현실적으로는 변호인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압수수색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에도 변호인이 압수수색 과정에는 제가 참여할 필요가 굳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판단을 따르시면 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이 하여야 할 일은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우선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기재된 유출된 기술 정보를 하나하나 면밀하게 분석하여 산업기술 내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 2단계에서 준비하는 변호인 의견서가 가장 중요하고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예를 들어 한 총 7개의 기술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면 산업 기술성 또는 영업 비밀성을 다투어 적어도 한 5개 정도는 빼고 2개만 재판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에서 다투어야 할 기술 정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재판에서 나머지 기술 정보에 집중해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거고, 또 미리 준비하면 또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자, 두 번째, 포렌식 참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들어봤는데 포렌식이 정확히 무엇인지, 포렌식을 하면 어떤 정보들을 찾을 수 있나요? 포렌식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외장 하드디스크나 USB에 있는 것들은 사실은 이제 다투지는 않고 핸드폰에 있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데, 정말 내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어디 가서 찍은 사진들 모든 게 다 복구가 되고 삭제를 한 것도 다 복구가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해가서 그거를 이제 복제를 떠가지고 삭제된 걸 복원을 하고 추출을 해내는 거죠. 여기에는 내가 회사의 어떤 기술 정보를 유출했다가 그거를 잠깐 보고 삭제했다 하더라도 모든 게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죠. 포렌식 참관에는 꼭 참석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만약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포렌식 참관은 거의 하죠. 거의 하고, 이게 사건과 관련이 없음에도 수사관이 이거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해야 되니까, 또 그런 게 또 이의제기 할 수 있게 또 의견 진술할 수 있는 또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다 다 남겨놔야 되고, 그래서 포렌식 참관은 가급적 한다. 그러나 이미 이제 의뢰인한테 충분하게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이거는 필요 없겠다라고 하면 또 그건 변호인 의견을 따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검찰 조사가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그리고 포렌식 참관이 마무리되면 수사기관은 모든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의뢰인과의 충분한 미팅을 통해 유출된 기술 정보의 대강을 파악한 변호인은 오랜 시간을 걸쳐 미리 준비하여 둔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됩니다. 첫 조사에서 이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 건가요? 물론 첫 피의자 조사 이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들의 기술 유출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피해 회사도 회사 내 법무팀 그리고 외부 로펌 등을 선임하여 의뢰인들이 유출한 기술 정보가 정말 엄청난 기술 정보이므로 의뢰인들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양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의뢰인들을 소환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만약 첫 조사 이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은 피해 회사 측의 입장만을 반영한 의견서만 본 후 의뢰인들을 조사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검사실의 분위기,
그리고 의뢰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결코 호의적이지 않으므로 저는 대부분의 경우 의뢰인들의 입장을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첫 조사 이전에 제출한 편입니다. 자, 네 번째, 영장실질심사가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죠. 저를 찾아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기재된 자료나 정보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특정한 자료나 정보를 놓고 볼 때 중요성 여부 판단은 피해 회사, 수사기관, 유출행위자, 변호인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국가 핵심 기술이나 산업기술이란 단어가 적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구속영장이 청구됩니다. 특히 이제 최근의 추세를 보더라도 산업기술 유출이 실제로 행해졌다면 유출된 정보의 중요성 여부를 떠나 담당 검사는 거의 대부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편입니다.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국가 핵심 기술이나 산업 기술이 적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나요? 최근의 분위기, 우리나라가 이제 또 테크 기업을 이제 보호하는 게 이제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최근 정부에서도 산업기술 보호하는 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과거 정부에서도 국가정보원이 산업기술 유출을 막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떤 체제 변화를 시도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편입니다. 특히 국가 핵심 기술이나 산업기술 유출에 있어서 수사기관, 정보기관, 정부나 산업자원부 다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담당 검사도 국가 핵심 기술이나 산업기술이 유출되었다, 특히 중국이나 대만 등 외국 기업으로 유출된 정황이 있으면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최근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가급적이면 구속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사건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별거 아닌 정보여도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더라고요. 제가 앞서 회사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이유, 그리고 첫 조사 이전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 변호인 의견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면, 압수수색 검증영장에는 예를 들어 7개의 산업기술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기재가 되어 있었다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위 7개 모두 산업기술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읽어본 후 변호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그 수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초 압수수색 검증영장의 7개의 기술 정보가 첫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막상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에는 2개로 줄여집니다. 이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줄여진 2개의 정보 및 구속의 필요성에 대하여만 다투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변호인은 바로 법원 당직실에 가서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받아보거나 다음날이 평일이면 비서를 통하여 어떻게든 팩스로 받아보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바로 구속이 진행되는 건가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로부터 며칠의 시간은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 며칠의 기간 동안 거의 퇴근을 하지 못하고 위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서 영장 전담 판사에게 제출할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합니다. 이 두 번째 의견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의뢰인들의 경우에는 변호인이 부르면 언제라도 사무실에 내방하여 변호인의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늦은 밤 또는 새벽이라도 변호인이 전화를 하면 즉각 전화를 받아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여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의뢰인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적어도 6개월간은 구속이 되기 때문에 6개월간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의뢰인들에게 여유 자금이 없으면 바로 대출 알아봐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영장 청구가 되면 의뢰인들한테 대출부터 좀 알아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가족들 때문이겠죠. 보통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원에서 기각될 확률은 약 15%입니다. 최근엔 좀 확률이 조금 높아졌다고 하는데 저희 변호인들이 보기에는 통상 한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기술 유출로 제 의뢰인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 2건 모두 기각을 시켰습니다.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기간이 앞서 말씀하신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인가요?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그분은 이제 검찰로 일단 가서 수갑을 차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실로 가게 됩니다. 대기를 하다가 순서가 되면 이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데 끝나고 바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구치소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경찰이나 다른 곳에 가서 대기를 할 수도 있겠죠. 기각이 되면 바로 당일 한 10시나 11시에 나오고 발부가 되면 6개월간 갇힌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는 6개월간의 실형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게 6개월간 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최근에 이제 2건, 기술 유출 2건 영장 기각을 시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간의 기술 유출 사건의 경험, 그리고 적어도 수년간에 걸친 연구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그러한 전문성을 토대로 유출된 자료의 중요성에 대하여 평가절하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를 설득시킨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다음날 의뢰인들에 대한 약 100여 건의 신문기사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또 공중파 뉴스, MBC, KBS, SBS 이런 데서 의뢰인들에 대한 보도를 하게 됩니다. 기사들은 주로 검찰에서 받은 보도자료, 그리고 피해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한 사실관계만 위주로 보도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여러분은 국가와 회사를 배신하여 국가 핵심 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유출한 중범죄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신문 기사들은 피해 회사 측 변호사를 통하여 재판에 제출되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양형 자료로 사용됩니다.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당장 신문 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또 6개월간 가족들과 생이별하지도 않습니다. 검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한두 차례 더 여러분을 불러 조사를 한 후 기소를 하게 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면 역시 신문기사가 나오게 되는데 불구속 구공판인 사건이라 기자들이 아주 큰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도되는 신문기사의 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이 여러모로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실을 기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수원지검이다. 수원지검 기자실에다 보도자료를 갖다 놔요. 그 사진 자료들도 대부분 검사가 확보한 피해자 측 사진이라든지 검사가 갖고 있는 자료가 보도자료 신문기사에 그대로 배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피의자 신문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든 기각이 되든 여하튼 검사는 의뢰인들을 불러 한두 번 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변호인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재판이 있습니다. 거의 80%의 형사사건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단 한 차례 법원에 출석하면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이게 대부분의 형사재판이 이렇습니다. 대개의 경우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재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20%의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를 주장한 경우에도 많으면 3번에서 4번 정도 출석을 하여 재판을 하고 선고가 됩니다. 그런데 기술 유출 사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번 이상 출석을 하고 1심만 2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의 경우 약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대충 재판만 3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형사사건보다 피고인의 출석 횟수, 증인신문 횟수, 기간이 대여섯 배 이상입니다. 다른 사건들보다 기술 유출 사건이 시간이 더 오래 소요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보면 검사가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입증이 사실 명확하진 않기 때문에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하려고 해요. 그 여러 정황 증거라는 것은 피해 회사 측 관계자의 진술, 그리고 우리 의뢰인의 동료 진술이라든지 이런 진술들을 통해서 입증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다 증인으로 불러야 되고 또 어떤 자료가 산업기술이냐 아니면 영업비밀이냐를 이제 변호인 다퉈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돼서 여러 문서 제출 명령이나 또 여러 자료 확보를 통해서 증인신문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 1심만 한 2년 정도? 이것도 잘 아는 변호사만이 그렇게 하는 거지 모르는 변호사님 같은 경우 한 번만에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이 기술 유출 사건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이 산업기술의 전문성을 갖고 계신 변호사는 한 10분도 채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기술 유출 사건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사건의 현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